안녕하세요. 세월이 흘러 어느덧 제 나이도 이르게 되었네요. 7살째로 나이를 먹고 2살을 더 먹은 셈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바로 연륜이 생기고 지혜가 쌓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잘 살아온 삶의 의미는 무엇일지, 어떤 결정이 옳은지를 알기가 정말 어렵네요. 저는 제 삶이 참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전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면서 일남일녀를 혼자 키우며 다양한 일들을 겪어왔죠. 과부로서 여자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키워나가던 당시엔 그저 아이들이란 것만 보면 살아온 시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는데 이제야 조금의 여유가 생겨 지난 나를 돌아보니 잠을 자기 어려운 세월을 보냈구나 싶네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놓고도 현재 또 다시 저는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판단의 길목에 놓여 있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고 무엇이 정말 옳은 선택인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글을 적게 되었어요. 제가 늦은 나이에 남편을 만나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 또래 중에서는 상당히 늦게 시집을 가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남편을 만나 거의 10년 가까이 행복하고 잘 살아왔습니다. 더불어 아이를 둘로 받아낼 준비를 할 계획을 세워봅니다. 장남을 낳았으며 2년 후에 새롭게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과 함께 열심히 돈을 버는 동안 우리 4식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 경험이 참 좋았죠. 그러나 그때 제 삶의 첫 번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첫째가 9살이 되고 둘째가 7살이 된 시점에서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했거든요. 그 당시 정말 막막했던 기억이 남아요. 남편은 회사를 다니는 동안 제가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소소한 부업을 하고 있었는데 일이 끝나고 집에 오던 중 길을 가로지르는 차와 충돌하여 사망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순식간에 변해버렸죠. 과부가 되면서 아이 둘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 당시 너무나도 처참한 저의 현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면서 아이들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어린 탓에 영문도 모른 채로 저를 따라 울었고 저는 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모든 것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주변에서는 30대 초반이 되어 과부가 되었다 보니 재혼을 권장하는 소리도 있었지만 저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버텨 아들과 딸을 잘 키우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세상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모은 돈과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모두 모아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식당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1년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고자 어리석게도 시작했었던 것인데 결국 큰 실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일반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식당 운영 노하우가 없었고 결국 완전히 망하기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털어 식당을 운영한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시장에서 자리를 구해서 노점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과부로 남은 신분에서 시장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것은 파워스트 멀티링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고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여자 혼자 2명의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주변에 속없는 남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한복판에서 치근대거리는 놈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번 만나보자. 순대 10,000원 어치 팔아줄 테니까 데이트 해주라. 얼굴이 반반한데 50,000원 줄 테니 오늘 한번 즐겨보자. 등등 이런 치욕스러운 말을 들어야 했고 거부할 경우엔 와서 깽판을 친다거나 김밥을 제 앞에서 밟아 뭉개버리거나 오뎅 국물을 뜨거운 상태에서 얼굴에 던지기도 하는 인간들도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어떻게든 버텨야 했어요. 2 아이가 저만을 바라보는 저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때는 너무 외롭다고 느꼈어요. 누군가가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죠. 그런 때마다 먼저 떠난 남편이 그리워서 하루하루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우리 아이들이 나의 고난을 잘 알고 있었고 착하게 나를 이해해 주었단 점입니다. 아이들은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서로 기뻐하며 아껴주며 서로 의지하며 어머니의 애를 키워나가는 마음을 배우며 자라났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든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아들은 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딸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잘 자라게 되었어요. 자식 놀이개를 성공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더 뿌듯했던 것은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직업을 얻은 후에 우리를 의식하며 고급 식당에 데리고 오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장남이 흰 봉투에 200만 원이 든 용돈을 받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 동안 많이 힘드셨죠? 우리 때문에 엄마가 홀로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효도를 하면서 노년 시기를 즐겁게 보내세요. 더 이상 힘든 일 하지 말고 앞으로는 어머니가 사용하실 경비는 제가 다 할게요. 책임질 테니까 이제는 제 발 두 발을 편히 뻗고 살아라. 고마워. 내 귀한 자식들 이렇게 커서 효도를 다하면 엄마는 그게 충분해. 너희들이 건강하고 착하게 자랐기에 이것만으로 고맙다. 우리 엄마는 우리를 건강하게 키워주시고 오빠와 나를 성공시키려고 뒷바라지 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우리가 평생 효도할 테니까 엄마는 행복하게만 살아주세요. 마지막 딸의 말에 난 더욱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고 내 노력이 보상받는 듯 기뻤어요.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죠. 그때에는 나도 홀로 30년만큼이나 프리딕션. 아이들을 키우면서 노점상, 식당, 서빙, 건물 청소 등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애쓰며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는 제 명의의 작은 땅 하나와 4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자식들도 이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늙어가면서도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결혼하면 손주들에게 도와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제 행복은 장남이 결혼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들 중 한 명은 결혼 가능한 나이에 다다랐을 때, 그때 우연히 첫째 아들이 시집갈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같은 대학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어떠한 좋은 점들을 찾으려고 해도 그녀의 모든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골칫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을 처음 왔을 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상한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뭔가 의심스러워서 말을 걸었는데 성격이 낯을 많이 가릴 수도 있어서 조금 친해지면 그쪽에서도 편안하게 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만나기 전 우리 아들에게 많이 물어봤지만 그도 부교수로 일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느 날 학교에서 우리 아들이는 잘 하고 있다고 하던데 맛있게 잘 해줬겠네요. 그러한 당돌한 대답과 짧은 대화 스타일로 말투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내 자식과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생각해봤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 시어머니가 될 사람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의 이상한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이야기 중에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전혀 사정없이 당연하게 받는 것부터 아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내 앞에서 당당하게 화장을 하는 등 심상치 않은 행동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어요. 이 결혼은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은 어디서 만났는지요. 절대로 찬성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과 결혼하지 마세요. 엄마, 제발 한번 만나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주세요. 이 사람은 어른들에게 예에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게다가 이 사람이 제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과 헤어지면 안 돼요. 부디 결혼을 허락해주세요. 아들은 반대의 말을 열심히 했지만 처음 보았을 때 인상이 너무 좋지 않아 계속해서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자식 앞에서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생각해요. 평생 늘 자신에게 피를 짓는 부모라고 느껴요. 의젓한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하기로 해서 나는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평생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여 결혼했고 결혼식 때 1억 원이라는 상금을 제공했어요. 나중에는 이 돈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보유하되 첫째가 교수로 결혼해서 꿀리지 않도록 상금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들은 독립하여 살고 있는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을 팔고 더 큰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해서든 요점을 이해했습니다. 엄마 돈도 없는데 본인이 엄마 돈을 빼앗은 것 같다며 처음에 한사코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은 그만큼 절 생각하고 위해주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엄마가 평생을 힘들게 모은 돈을 왜 이런 데다 쓰세요? 내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요양에 사용하세요. 아들이 장가가는 데에 이 엄마가 다른 것은 못해줘도 이건 해야 하지요. 이것으로 새아이를 낳지 않게 결혼식을 잘 준비해서 해주세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잘 살게요.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해요. 그래요. 대신 잘 살아. 나는 아직 새아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지는 못했지만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허락했어. 그래서 내가 보기 좋게 잘 살아줘. 그때까지만큼은 아들과 나의 관계는 정말 좋았어. 하지만 아들이 결혼을 하며 우리 사이는 점점 멀어졌어. 결혼 전에는 주말이라도 늘 본가에 와서 같이 밥 먹고 서로 자주 연락했던 아들이 결혼 후에는 거의 본가에 오지 않고 연락도 잘하지 않았어. 이제는 그의 처가 있기 때문에 집에 오는 것이 어려워 연락도 거의 없어서 서운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처음에는 잘 받던 아들이 나중에는 점점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아들, 오늘도 바쁜가 봐. 요즘 폰 전화 하나 없어서 말이야. 아이 참, 엄마. 너도 가정도 있고 사회에서도 일하고 있는 사람이 바쁜 게 당연한 거죠. 왜 이렇게 전화해서 사람 곤란하게 만드세요? 제발 전화 좀 그만하세요. 심심하시면 동생한테 연락해보세요. 뭐라고? 넌 왜 그렇게 심하게 말하니? 사실이 그렇잖아요. 저 진짜 벅차요. 오늘도 얼른 일 끝내고 집에 들어가 봐야 되니까 이만 끊을게요. 말만 해버리고 바로 차 없이 전화를 끊는 아들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정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신경을 많이 쏟게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서운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1년 정도 지나며 며느리가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게 되었고 저는 눈에 넣을 수 없을 만큼 손자를 보기 위해 아들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아들은 그때 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집에는 며느리뿐이었죠. 그렇게 아들 집에 가서 손주를 보자마자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아들을 낳았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쁜 나머지 깜빡하고 손을 씻지 않은 채 손자를 안아주었어요. 며느리가 그것을 보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나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치셨어요. 어머니는 손도 안 씻고 아이를 만져. 어떡해요? 우리 아이가 세균에 감염되면 어머님이 책임지셔야 할 거예요. 더러운 손으로 만져서 잘못됐으면 책임지실 거냐고요? 아니, 왜 그래서 서운하게 말하는 거니? 깜빡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뭘 그런 걸로 엄마한테 압박을 가하는 건 아니야? 아, 몰라. 그래서 엄마가 저희가 나중에 와달라고 했던 거야? 모르겠어요. 이제 엄마는 저희 집에 찾아오는 것을 자제해 주세요. 진짜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나요? 어머니가 아들 집에 살다고 해서 아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며느리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죠.
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문전박대하는 며느리를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나요? 다시는 안 오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화나는 며느리 태도를 보면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 태도가 더 강해졌더군요. 그날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들리는 소리는 더욱 불쾌했습니다. 아, 엄마가 잘못한 거겠네요. 그럼 왜 그렇게 자주 우리 집에 오시나요? 외에도 집사람이 얼마나 잘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본가로 갈 때까지는 결코 찾아오지 마세요. 그것이 엄마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너의 지중지를 키우는 동안 그런 행동은 안 했어. 다른 사람이 그런 버릇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너는 너의 마누라 편만 드는 거냐? 됐다. 다 필요 없어. 너도 다시는 집에 찾아오지도 마라. 알았어요. 그럼 당분간 보지 않는 걸로 해요. 저도 요즘 엄마가 부담스러워서 아내에게 눈치를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서로 안 보는 게 지금은 더 편할 것 같네요. 뭐라고? 지금 나랑 인연을 끊자는 거냐? 내가요. 너를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지, 흔한 며느리 그 여자가 나와 교류하지 말라고 끊이라고 하던 것을 알았다. 잘 알았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이 나쁜 놈아. 전 서운하고 괴로운 마음에 아들에게도 술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두 사람이 연을 끊기로 한 건지 그날 이후로 명절이나 생일 때도 3년 동안 우리 집을 찾아오지도 않았고 한 번은 제가 아프게 되어 병원에 한 달간 입원했을 때도 전화 한 통 주지 않았습니다. 딸이 아들에게 연락을 했어도 말입니다. 잘 생각해주고 간호를 하는 건 둘째 딸뿐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천장을 보며 누워있는 때 얼마나 서러울 정도로 눈물이 나는지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아들을 그냥 없는 셈 쳐서 살겠다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그들에게 해주고 싶지 않아 버린 자식으로 생각하며 지내는데 오로지 둘째 딸만 제 자식으로 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둘째 딸도 믿음의 결혼을 하게 되었죠. 보니까 사위가 소박하고 착실해 보이긴 한데 어려운 신혼집을 찾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딸에게 조심스럽게 전달했습니다. 능력을 살피지 않고 본질이 하나만을 보며 결혼하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직장도 다니며 딸이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결혼을 허락해 주었어요. 또한 제가 소유한 3억짜리 땅을 팔아 신혼집을 구하는데 일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위가 착하고 좋다고는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아파트명을 딸의 이름으로 하는 조건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들에게도 전했습니다. 문자를 보내서 딸에게 땅을 팔고 신혼집을 얻어주었고 내가 사는 집도 내가 죽으면 사회에 기부하거나 딸에게 전부 줄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왜 굳이 아들에게 연락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들이 몇 달 전부터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가 와서 갑자기 사돈 처갓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겨보니니 좀 도와줘야겠다면서 5천만 원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당연히 너 같은 놈에게 줄 거예요. 돈도 없는 상황인데 왜 내가 당신의 처집까지 도와줘야 하는 거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참 황당하군요. 제가 30년 동안 힘들게 모아온 돈을 내 마누라의 친정집을 도와준다며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나의 아들은 제가 힘들게 일해 돈을 모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당연히 나의 아들이므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제서야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게 의미심장하네요. 그래서 더 이상 당신에게 뭘 주거나 기대하지 말라고 연락한 거였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날부터 난리가 났지요.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크게 소리치는 사람이라니. 지르기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잘못 키웠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겁마, 누구냐? 나는 대가 없이 아들을 키운 적이 없는데, 엄마, 진짜 왜 그러세요?
부대체 그 땅을 팔아서 왜 윤서한테만 아파트를 주는 건데요? 저는 이족 가족도 아니에요. 이도 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 1억 밖에 안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차별하는 게 어딨어요? 뭐야, 내가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줘야 한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네 잘난 저랑 새끼 있으니까 그걸로 된 거 아니냐? 문전박대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찾아와. 난리야 난리가 나네. 그리고 가족 좋아하는 신의 나는 너 같은 천하의 나쁜 놈은 아들로 둔 적이 없다. 당장 써간 게 저 엄마. 진짜 왜 그러세요? 이렇게 자기 자식을 내팽개칠 수가 있어요. 그럼 나 이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1억만 주세요. 그럼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요. 정말 제가 돈이 필요해서 그래요. 뭐 배출 미쳤냐고. 그리고 너는 돈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엄마냐 평생을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고작 몇 년 같이 산망할 놈에 끄면 우리가 그렇게 좋더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압이 없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악창 같이 키웠다. 이놈아. 당장 사라져. 내 마음속에서 널 지울지도 오래다. 저는 아들이 돈 때문에 저를 찾아온 것을 알아서 더욱더 회심의 집안으로 들어가 소금을 잔뜩 가지고 나와서 아들 녀석에게 뿌렸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며 쫓아버렸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들 녀석이 그렇게 심해졌어요. 아들 녀석은 제가 살고 있는 집까지 넘보며 자신에게 재산을 물려달라고 생떼를 부리기 시작했더군요. 그리고 포기를 모르는 아들 녀석은 계속해서 저희 집을 찾아왔고요.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요 집사람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억 원만 주시면 이제 찾아오지도 않고 더 이상 이에 대해 언급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아들은 끝까지 돈에 눈이 멀어서 1억 원만 대출받아서 주라고 하더군요. 그 놈의 돈이 무엇인지 제 아들은 보니 눈이 멀어 미친 놈처럼 보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들은 무작정 떼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는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전에 없던 아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할머니, 손자를 보고 싶어 하는데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엄마, 손자가 감기에 걸리겠어요. 혼자해서 오는 것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손자까지 함께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아양을 들고 자식 새끼는 더 꼴이 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문전박대를 해왔고 나중에는 나이의 연락처도 차단하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한동안 7개월 동안 모든 걸 포기했는지 연락도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전 이제는 포기했나 보나 생각을 하며 운동도 하고 일상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전화가 왔더군요. 여보세요? 어머니예요. 뭐냐? 이번에는 아주 핸드폰 번호까지 바꿔서 전화하는 건 무슨 경우야? 그렇게 말하니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고만 있더군요. 너 지금 운동 됐고. 이제 네가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전화한 이유가 뭔데? 할 말 없으면 끊겠습니다. 엄마 없이 끊지 마세요. 지금 저 정말 힘들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당한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뭐, 갑자기 사기를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사업하는 처가 되기 힘들어서 아빠가 담보로 대출을 받아 6개월만 썼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지금은 나를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이휘재는 갚을 생각도 않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요. 그 덕분에 대출을 갚느라 정말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야? 누가 너에게 그놈의 집안을 도와달라고 하든 그저 그대로 놔두는 게 나을 거야. 꼬일까봐 그 돈을 사용해 버렸어요. 하지만 보지 않아도 뻔한데요. 이젠요. 그리고 엄마, 나의 어머니와 이별해야 해요.
정말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겠어요. 만나면 욕을 하고 술을 마셔서 들어오면서 시도 때도 없이 리지를 절대 하지 않아요. 돌볼 생각도 없고 이제는 제 마음대로 외출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사치도 얼마나 심한지 대학교에서 월급을 받아와도 전부 카드값으로 메우기에 벅차요. 내가 번 돈 전부 제대로 쓴 적도 없어요. 처음부터 엄마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요.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 내가 때려야 한다면 이 미친놈아, 다 그 남자가 되어서 맞기를 왜 마저 알 그 속에서 터져. 그래서 내가 뭘 했대? 그 여자는 물론 무풍년이 아니라고 했잖아. 너는 그녀가 남자를 잡아먹을 상이라고 몇 번을 말했니? 알아요. 전에는 말은 안 했지만 집사람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엄마도 그거를 아시잖아요. 툭하면 성미를 내는 건 기본이더라. 아이나 꾸네에게 스트레스가 심한지 알겠는데 퀄티가 떨어지면 싸움을 걸어서 온갖 집안 물건을 다 집어 던지는데 다 이제는 결코 내가 내 버킷을 채워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다 안 돼서 날 또 때리려고 했더니 너무 화가 나서 팔 잡고 뒤로 밀쳤는데 그 자리를 위해서 때리려고 해도 바로 경찰을 부르게 될 수 있잖아요. 나는 가정폭력범이라면 뭐야? 그래서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경찰도 제가 남자라고 하니까 제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고 신고 당사자만을 믿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경찰이 집에 대신 다른 곳에서 지내라고 명령해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모델에서 혼자 이렇게 있는데 어디에도 가갈 곳이 없어요.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오늘 그녀와 이혼을 결정했는데 그러자 그녀가 애를 내가 키우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혼자 즐기며 살고 싶다고 해서요. 저는 정말 얼마나 사악하고 미친 여자인지 몰랐어요. 정말 엄마께 미안합니다. 그녀 때문에 눈이 멀어서 엄마에게 마음대로 행동해서 미안합니다. 아들로서 무례하게 굴었던 것, 이렇게 용서를 빌고 싶어요. 엄마가 받아주셔도 좋아요. 그만큼 제가 엄마에게 실망을 안겨줬으니까 이해해요. 하지만 다시 엄마가 저를 받아주신다면 다시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오직 우리 가족 재앙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 거예요. 믿어주세요, 엄마. 그렇게 말하고 아들은 마지막까지도 울먹이며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에 정말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힌 사진을 보내왔더군요.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서 생활하고 있는지 묻니 아들은 지금도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달 내로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상황에서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별도로 행동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손주도 내 아들이 데려가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고 합니다. 아들의 처지가 막막해 보여서 저는 그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가난한 아들과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을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에는 거짓 미소가 아니라 진심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로 제 사연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 글 솜씨가 부족해서 아들과 사위가 지적한 슬픈 행동들을 자세히 기술하지 못했지만요. 제게 했던 행동들은 아마 지나가는 동네 아줌마한테도 하지 않는 행동을 제게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욕만 안 했을 뿐이지 제게 했던 막말 행동들로 인해 저는 한 달 동안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아무 관심조차 가져주지 않고 나 몰라라 신경 쓰지 않았던 아들입니다. 바로 어제일 것 같은데 손주를 봐서라도 마지막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해도 제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 이 노인이 아들에게 받은 상처가 크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다시 예전의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냉정하게 아들을 제 마음속에서 지우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따라 날씨가 무척 추워요. 이렇게 추울 때면 마음이라도 다듬어야 하는데 하루하루가 가슴 시리고 춥기만 해요. 여러분들은 제처럼 추운 겨울을 맞이하지 마시고 가족분들과 따뜻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